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앞으로 노무사의 우리 경영학의 1차 10개의 단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특히 이번 1차 시험을 보실 때 경영을 다득점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진행의 순서는 맨 먼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직행위론이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다. 1단원이 조직행위론이 가장 중요한데 이유는 왜냐 그러면 인사 노무 과정 속에서 2차인 노무사의 시험의 가장 주요 과목이 뭐가 되느냐, 인사와 조직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되느냐 그러면 1차 시험을 낼 때도 인사와 조직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갖다 대폭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많이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가 인사관리 쪽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는 뭐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지만 1차 이야기에서 인사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세 번째는 생산관리 쪽으로 가는데, 생산관리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이제는 옛날은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 노무사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생산관리 영역도 이제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비중이 강화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세 번째로 놓고, 그다음 네 번째가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마케팅 관리론, 바로 니드와 완트의 차이를 조율하여 필요에 의하여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채워준다는 이야기에 바로 니드와 완트의 과정을 설명하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게 되면 다섯 번째 저희들이 하는 거는 바로 MIS, 여러분 중요한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그런 말을 쓰죠. 경영정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도 역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현재는 바로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다 이래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MIS가 되고 6단원에 가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중요한 5단원을 죄송합니다. 경영학의 기초라는 단계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경영학의 기초.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학 원론이 어떠냐 그러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학 기초가 옛날은 뭐 경영학 기초부터 먼저 진행을 했지만 우리는 노무사가 시험에 나오는 비중도에 따라 약간씩 순위를 바꾸며 경영학 기초를, 아마 이론 쪽도 경영학 기초가 다섯 번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여섯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정보화 시대의 MIS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요즘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일종의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기에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회계학. 자, 회계학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경영학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무사 쪽에서 경영학은 2개, 3개 나오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차츰 어디 되느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무사도 회계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문제 수준도 높아지고 문항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회계학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문제를 다룰 때 본수업에서 미비된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문제를 다루면서 확실하게 회계학 쪽을 좀 더 비중을 두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가면 재무관리가 나오죠. 역시 바로 재산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업을 갖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기업에 뭐냐 그러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노무사들이 해결해 주는 이런 입장이라면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 그 회사는 정말 노무사의 역할로서 회사의 진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노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하려면 바로 재무에 대한 정보, 바로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한 기업의 살림살이를 우리는 재무관리라고 불러주는데 재무의 흐름이 어떤가 하는 걸 여러분이 판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과 재무관리 쪽은 실제로 본다면 경영학 속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무사를 갖다 시험 볼 때는 조금 비중을 낮추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차츰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무사가 된 이후에도 이런 영역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홉 번째 가면 여러분들 계량의사라고 나옵니다. 계량의사.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계량의사 결정이다. 그럴 때 계량의사는 바로 숫자로 된 어떤 정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로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모든 문제를 갖다 우리는 말로 이루어지는데 숫자로 된 의사결정을 갖다 계량의사라. 그리고 오늘날 경영학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며 계량의 쪽으로 많이 진보가 되고 있고 또 시험 문제 한 2개, 3개 정도가 이제 차츰차츰 돌줄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10장 국제경영이라고 나옵니다. 국제경영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무역학을 얘기합니다. 국제경영이다. 그래서 일반 책을 갖다 보면 뭐 이 뒤에 회계 재무까지는 한 8개 정도는 있는데 MIS 계량 국제가 빠진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냐? 앞으로 노무사가 되었을 때 노무사가 합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노무사로서 소양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정보, 경영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냐? 훌륭한 노무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1차 시험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차를 대비한다 그러면 조직과 인사 쪽을 갖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차후에 합격한 후를 바라본다면 회계학과 재무관리와 계량과 국제와 MIS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 시간에 일단 뭐가 되느냐 조직행위부터 여러분하고 문제를 갖다 풀며 기초적인 기본 뼈대만 약간씩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뭐 일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행위부터 쭉 우리가 10개까지 차근차근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 이해하시며 따라와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순서는 이런 식에 의하여 본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본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강의 순서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데 바로 궁극은 뭐가 되죠? 자격증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반드시 풀지 않으면 본문을 갖다 100% 이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로 여러분들은 이 영역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해주며 일단 조직행위 2차 과목에 있는 바로 조직 그리고 1차에도 이해되느냐 경영학에 나오는 바로 조직행위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이다 이럴 때 조직은 어떤 거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미 본 수업을 갖다 할 때도 조직행위라는 얘기를 갖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직행위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특수한 목적 스페인이라는 목적을 갖다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서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사람 이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인 이상이 모여야 된다. 바로 조직은 절대 혼자를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모여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조직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가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다. 이렇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자연 발생적 조직이 아니라 인위적,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드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조직행위의 정의로 들어가야 되며 반드시 조직행위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바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사람 이상이다 그런 말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조직행위 내용 본문을 갖다 해석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일단 뭐가 되느냐 한 사람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일단 구성이 돼야 조직을 만들겠죠. 개인을 만들기 위하여 개인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개인이 조금 더 모이면 뭐가 되느냐 집단이다 그런 말이 되죠. 요번에 2사람 이상인 걸 우리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그러면 조직이란 말이 나오죠. 역시 조직도 해야 되느냐 2사람 이상이다. 근데 이 조직과 집단의 차이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집단은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조직이다 그럴 때 조직은 목적이 뚜렷하다. 이런 목적이 세모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집단이라고 보고 반드시 목적이 뚜렷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 군중이 모여 있는 상태는 뭐라고 말하죠? 이건 집단이지 절대 어디에 되느냐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 회사들은 뭐가 되죠? 반드시 그들의 특수한 목적을 갖다 달성한다는 데서 조직이지 집단이 아니다. 2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이지만 어떤가를 우리가 비교하면 바로 주식회사. 회사 같은 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조직이라고 불러주고 동창회나 동문회 같은 거. 동창회와 동문회는 어디에 속하죠? 묻는다면 동창회와 동문회는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바로 일종의 하나의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는 예비 지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한 부위는 우리가 뭐를 배우죠?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거의 우리 책의 구성은 2절부터 7절까지가 뭐가 되느냐? 개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집단에 대해서 나오고 11절부터 10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3절까지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조직의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비교적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문제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그럼 개인은 심리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도 여러분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순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조직행위에서 개인의 행위 퍼스널리티는 바로 관계가 있다, 함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의 함수 관계냐? 첫째는 A의 언더라인, 바로 어빌리티를 나타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 바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not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가 되죠? 바로 ability는 왜 되느냐?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조직이 손댄다. 이건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 너 키를 더 키워라. IQ가 120밖에 안 되는데 150 만들어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에는 뭐냐 그러면 언더라인이 꺼이는 건 너가 바로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P가 되는데 P가 뭐가 되죠? 심리가 됩니다. 바로 심리를 우리가 다룬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환경은 그 부수적으로 세모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개인은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배우게 된다 해서 심리의 과정을 여러분하고 아마 쭉 다루는 게 뭐가 되죠? 학습이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조직이 어떠냐, 선택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바로 개인의 심리를 중심점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집단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두 사람 이상인데 동문회 동창입니다. 동문회와 동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권력과 갈등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리더십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왜? 거의 대다수가 집단에서는 의사의 채널이 어떠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권력과 갈등은 어떤 걸 나타내느냐, 리더십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 마지막 조직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조직의 문화, 또 조직의 설계,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조직의 변화, 이런 이야기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 조직의 문화 이런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하고 쭉 설명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조직의 마지막이다. 이 정도 예비 지식을 깔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문제를 푸는데 한층 어떠냐? 그러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개인의 입장, 집단의 입장, 조직의 입장을 갖다 생각해줘라 하는 문제가 되고, 2차에 가서 조직의 이론을 얘기할 때도 이런 근본 속에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2차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고 1차에 바로 객관식 문제도 쉽게 풀어나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는 끝내고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죠. 일반 맨 먼저 직무 분석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거 묻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인사 쪽의 문제인데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무 분석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바로 일에 대한 분석을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도 역시 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무 분석인데, 거기는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 속에는 면접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을 면접하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직무 분석을 질의를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지작성법이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자기 일을 진행하며 어떻게 일을 진행했다 그러는 일지에 대한 작성,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죠? 직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소비교법. 이건 직무에 대한 뭐가 되느냐, 분석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인사부의 이야기가 여기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문제 풀이니까 여기든 저기든 구분하지 말고 알아두자 이거죠. 바로 직무평가의 양적 이야기에서 요소비교법, 점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법, 역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관찰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문지법, 일명 옆에 설문지법이라고도 적어도 좋습니다. 바로 종업원들에게 설문을 해서 바로 설문지를 돌려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일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면접법, 일지작성법, 그 다음 관찰법, 질문지법, 이 네 가지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바로 질문에 대한
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요소비교법, 또 뒤에 점수법, 또 아니면 질적인 법에는 서열법, 분류법은 뭐가 되느냐? 질적인 부위다.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지만 그래도 직무와 조직을 갖다가 비교하는 과정 속에 유사 문제여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3번으로서 요소비교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조직행위를 배울 때 메슬로우 욕구 5단계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되고 바로 욕구의 단계를 나타내는 5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5개 단계를 놓는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존의 욕구다 이런 말이 되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다 이런 말이 되고, 세 번째는 소속 또는 인정의 욕구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리고 바로 존경의 욕구. 근데 이 존경의 욕구 속에는 외부적 존경과 내부적 존경이라는 이야기를 구분하죠. 그래서 외부 존경하고 내부 존경을 갖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걸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는 뭐가 되죠? 바로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지스턴스, 그러니까 존재라는 얘기가 나오죠. 존재 욕구. 누구? 엘드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과 외부 욕구를 갖다 나타낼 때는 관계라는 얘기가 되죠. 관계를 갖다 나타낸다. 그 다음 내부의 존경과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건 뭐가 되냐? 지, 바로 성장이라는 얘기가 되죠. ERG라는 이야기, 엘드퍼 학자가 얘기했을 때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 꿈의 실현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슬로우가 말할 때는 바로 이런 단계를 반드시 단계를 생각하지만 엘드퍼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단계를 무시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상위 욕구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하위 욕구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이런 색다른 이색적인 이야기를 제시했다는 걸 알고 메슬로우 욕구 5단계 가장 높은 단계, 자기 꿈을 실현하는 단계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오류를 나타내는 걸 현혹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이 곱겠지. 또는 뭐 얼굴이 고우니까 뭐 착하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얼굴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부위가 많습니다. 또는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지각의 오류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갖다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혹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혹 효과 중에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는데 한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갖다 판단하는 지각의 오류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이러한 효과는 충성심, 협동심, 도덕심이 함축되어 있어서 특질을 평가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지나치게 충성심, 지나치게 협동심이 강할 때 일어나죠.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맞죠.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적 구체적인 특질을 평가하여 일반화시키는 오류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더라.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더라. 충청도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현혹 효과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봤을 때 인사고과의 많은 평가 기준을 삽입하면 오류의 제거가 된다. 그런데 이건 인사고과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지각의 오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만약에 현혹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 인정해야 된다. 의식적인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여 줘야 된다. 객관적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단계가 우리 본문을 배울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하는 걸 알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PM의 원리. 여러분 일본의 미나미 교수가 말한 PM의 원리다. 그런데 PM의 원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매니저 그리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쿠큰마구 여러분 배웠죠. 바로 여기에 생산성을 돌아. 아니면 여기다가 뭐가 들으냐 인간관계를 돌아, 여기 생산성을 돌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쿠큰마쿠가 되었던 이야기들, 쿠큰마쿠는 뭐를 갖다 나타내죠? 그렇죠. 생산성과 인간관계가 다 높은 쪽을 갖다 지향하는 걸 얘기하고, 이거에 의하여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죠? 인간관계라 그럴 때 인간관계는 뭐냐? 메인테인스라는 말을 갖다 써서 관계라는 말을 쓰고, 생산성은 P를 써서 우리가 PM의 원리다 그런 말과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미나미 교수가 말한 뭐가 되느냐? PM의 원리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이론에서 배웠던 뭐가 되느냐? 쿠큰마구. 바로 좌표가 이렇게 꺼여 있으면 이 좌표 위에서 뭐가 되느냐? 쿠큰마구가 되게끔 우리가 잡아준다. 그런 걸 매니저 그리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정답을 갖다 우리가 잡는다면 P는 뭐죠?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M은 뭐가 되죠? 인간관계의 유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과와
휴지라 그러는 2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람에 대하여 호불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개인 선유 경향을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건 조직행위 속에서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많은 정보가 있다. 그럴 때 이 정보를 갖다 우리는 그중에 고르는 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정보 속에서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걸 갖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조직된 정보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쓰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해석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평상시에 뭐가 되느냐? 항상 평상시에는 이런 과정을 갖다 경유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수많은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에다 이걸 갖다 뭐 하느냐 조직화시키고 나중에 판단의 잣대로 꺼내겠다 이런 게 평상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떤 사고가 터졌다 스페셜한 사고가 났다 이럴 때 얘기죠. 그렇죠. 바로 지각이란 말이 나오죠. 사건이 터졌네. 문제가 일어났네. 지각이란 말이야. 그럼 지각할 때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자기가 해석의 잣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뭐가 되느냐?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지각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며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자기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좋게라고 보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싫어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호와 불호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가 되죠? 바로 태도 속에 나오는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액션으로 옮겨진다 그러는 이야기를 아느냐. 이게 바로 조직행위를 이끌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의 태도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뼈대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과정, 선택, 조직, 해석이란 단계는 평상시에 일어난다. 그러다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 났네? 지각이란 말이야. 그러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정보에 의하여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게 호와 불호라는 두 가지를 갖다 겪고 액션에 옮겨진다 하는 과정을 겪는 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태도를 묻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답은 5번이 바로 5번이 되고 바로 중요한 이야기 4번은 2번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다음에 모티베이션의 과정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런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동기와 과정 속에 과정 이론이 되죠. 과정 이론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대 이론이 있죠. 보륨의 기대 이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를 얘기하느냐? 공정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보륨의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 두 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륨의 기대 이론이나 공정성 이론이나 목표 설정 이론이다 하는 세 가지가 일종의 바로 이런 과정론에 속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이외에 성취 동기 이론이라든가 성취 동기 이론은 바로 장애 이론이죠. 바로 장애 이론은 뭐가 되죠? 바로 촉진은 강화하고 억제는 줄여라 그런 성취 동기 이론이 있는데 이건 장애 이론이 되고 ERG나 이요인 이론이나 욕구의 5단계 같은 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욕구의 뭐가 되느냐 그럼 하나의 종류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공정성, 동기부 일종의 보륨의 기대 이론, 그다음 목표 설정 이론 이 세 가지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동계 과정 이론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째 여러분 휘스팅거에 의하여 인지 부조화를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공정성 이론이죠. 바로 공정성 이론이란 말은 내가 이 회사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걸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이론을 갖다 얘기하라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나타낼 때 우리는 온이란 말을 갖다 쓰기 때문에 스몰 o를 갖다 쓴다 그러는 게 특징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얘기할 때 우리는 person이란 말을 쓰죠. 사람이다 이래대가 P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인풋시킨다 투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투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인풋 그런 말의 약자를 따서 대문자 I를 쓰게 됩니다. 그럼 아웃풋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산출을 나타낸다 이거죠. 산출을 나타내는데 이건 바로 O로 대문자로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낼 때 only의 O는 자신을 person 그럴 때 P는 뭐가 되냐 타인을 나타낸다. 이거는 바로 자기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라면 여기는 바로 타인
타인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자기냐 타인이냐에 따라 O와 P를 갖다 구분한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고 인풋 할 때 뭐가 되죠? 대문자 I. 그리고 아웃풋 할 때 뭐가 되죠? 대문자 O. 이걸 갖다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 내가 투입한 노력에 대하여 받는 어떤 보수와 타인이 어디에 되느냐? 투입한 노력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I가 분모에 들어가며 인풋이 되겠죠. 바로 뭐가 되느냐? 나의 투입력. 그랬을 때 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산출력. 내가 어떻게 보상받는 거. 나의 투입력, 나의 보상. 바로 O를 놓아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인풋과 타인에 대한 아웃풋을 갖다 놓았을 때 내가 만약에 불리하다. 등호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죠? 상당한 불만을 느끼는 거죠.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내보다는 대우가 타인에게 더 좋더라 이러면 어디 되죠? 이제 차츰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고민을 하죠? 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못 받지? 근데 아마 이 친구가 뭐 사장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자꾸 자기를 자위합니다. 어떠냐 그러면 고민에 빠지죠. 정신적으로. 나는 왜 내 대우가 나의 대우가 타인의 대우보다 못하다 그러는 걸 아는 순간부터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되느냐? 차츰차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왜 되느냐? 자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자위가 왜 되느냐? 그러면 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왜 되죠? 이제 보따리를 싸서 우리는 왜 되느냐? 그러면 회사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럴 때 자꾸 자위를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스스로를 자위하는 과정. 자위하는 과정, 자꾸 조정하려는 과정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인지부조하다 이런 말이 되죠. 인지부조화는 뭐가 됩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걸 다르게 한다 그러는 게 인지부조화죠. 근데 담배를 피우면 몸에 굉장히 나쁘다 그러는 걸 알면도 담배를 꾸역꾸역 피운다 그러면 인지부조화가 되는 거죠. 근데 담배를 끊기 시작했다 그럴 땐 뒤에다 이론을 붙입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왜 되느냐? 바로 처음에는 자위를 하다가 나중에는 왜 되죠? 견디다 못하면 보따리를 사서 그 회사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처음에는 자꾸 해야 되죠. 자위를 하려고 하고 그 대신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느냐 인풋하는 과정을 갖다 자꾸 낮추려고 그러죠. 내 괜히 열심히 해봐야 회사에서 대우를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자꾸 해야 되죠. 갈등을 느끼죠. 이러다 언젠가는 그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에서 바로 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과 여기에 공정성 이론은 관계가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그레이프바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비공식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바로 포도나무 덩굴처럼 전부가 얽히고 스킨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포도나무를 갖다 보면 절대 포도나무는 똑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어디 되느냐 얽히고 슬키고 막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마치 전보가 어디 되느냐 전쟁 당시에 아주 엄청난 뭐가 됩니까? 위급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얽히고 스킨다 이런 뜻에서 그레이프바인이라는 포도나무 덩굴과 같다. 그런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비공식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는 경로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로 3번을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개선 방향이라 볼 수 없는 거. 바로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의사소통이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는 걸 상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때 상향적은 바로 방향이 위쪽에 상부 쪽으로 올라온다 그래가 상향이 되죠. 만약에 하부적이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하부적인 거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하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상향적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밑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근위를 올릴 때 근위를 올리는 일에 속하는 부위 이건 바로 상향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부적이다 그럴 때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고 또는 아니면 교육을 통하여 밑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이렇게 한다 그럴 때 명령이나 교육이 되면 하부적이다 이래 되죠. 근위 특히 여러분 나중에 생산 관리할 때 ECR 제도라는 얘기가 배웁니다. 자기에 대한 근위 제도. 자기가 일을 하면 이런 부위는 고쳐졌으면 좋은데 하고 근위를 올리는 걸 ECR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바로 상향적이다. 바로 하부에서 일을 하며 상부에다가 어디 되느냐 근위를 올리는 형태를 갖다 상향적. 꼬리가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적이다.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향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정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문호를 개방한다. 고충 처리를 받아준다. 민원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카운셀링을 한다. 다
하부의 고통을 들어주는 형태가 되고, 단 그레이프바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남북 전쟁 당시에 바로 비공식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뭐가 됐냐, 얽히고 설키는 양면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레이프바인이니까 여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번에 리더십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리더십이라는 건 목표를 달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형태를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리더십의 정의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이끌고 나가는 형태를 갖다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은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런 이야기, 리더십의 발전 과정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이거죠. 리더십을 살펴보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리더십의 발전 방향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원래는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뛰어났냐, 리더십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리더를 할 만하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발전 과정은, 리더십은 첫째는 선천적인 그 특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리더가 타고났을 때 원래 선천적으로 리더의 자격이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난 남자 같으면 키가 크냐, 또 명문대를 나왔느냐, 말을 잘하느냐, 아니면 인물이 잘나느냐, 이런 선천적 요인을 갖다 우리가 보는 걸 갖다 우리가 첫 번째로 리더십의 소양으로 보더라. 그런데 이걸 특성이론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특성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행위란 말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죠? 리더가 부하를 갖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하는 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갖다 얘기하는데, 리더가 부하를 이끌어가는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만 각각 대학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 PM의 이론까지 오면 5가지 이론이 있다 하는 이야기, 가지수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상황이론이다. 그래서 상황이론은 뭐까지 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리더와 부하를 보되 상황이 어떠냐를 갖다 이어서 상황까지 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리더십의 발전은 특성이론 바로 한 가지, 리더자의 자질만 보는 거죠. 리더자의 자질이 어떠냐, 요것만 바라본다 그래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행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더와 부하의 상황이 어떠냐를 갖다가 고려한다 그래가 세 가지를 본다 그래가 상황이론이 되어서 특성이론, 행위이론, 상황이론으로 발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이론, 행위이론, 상황이론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11번에 의사소통의 경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게 묻습니다.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마치 군대에서 어떤 명령을 갖다 내릴 때 뭐가 되느냐, 쇠사슬처럼 이렇게 쭉 가는 거 바로 쇠사슬형이다. 이럴 때는 명령이 즉흥적으로 내려가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에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형은 바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완만하게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 있으면 서로가 말을 갖다 주고받는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느립니다. 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을 서로 주고받고 누가 어떻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하나의 원형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은 의사소통이 느리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이다는 말을 옆에 이어줘야 됩니다. 상당히 민주적, 바로 굴곡을 나타낸다 할 때 바로 원형을 나타내는 얘기가 되고, 1번에 보면 완전 연결형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Y형은 집중도와 의사결정 속도가 중간 정도다 맞고, 수레바퀴형은 공식적인 집단에서 부적합하다 하는 말이 나오고, 쇠사슬형은 명령 집단에 부합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군대 같은 데는 쇠사슬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직행위에서 전략을 갖다 설명할 때 행위에 대한 변화를 갖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다 얘기하라. 그럴 때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어떻죠? 하는데 이 반응을 조율하는 걸 갖다 우리는 강화라고 배웠습니다. 강화란 말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변화를 주게끔 하는데, 자극이 있다. 이 자극에 대한 변화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자극에 대한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때는 뭐가 되죠? 상을 갖다 줘라 이거죠. 상을 주면 계속 어디 되느냐?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다 이럴 때 뭐가 되죠? 못한 방향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는 벌을 줘라.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냐에 따라 상과 벌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람직한 방향 속에서도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람직한 방향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적극적이다. 적극일 때는 뭐가 되죠? 칭찬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바로 상을 줄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소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상은 주지만 칭찬보다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소극은 일종의 면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학습을 면제시켜 주겠다. 고통스러운 걸 면제해 준다. 그런 게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소극이다. 그래서 적극과 소극이 있는데 적극은 칭찬을 준다면 소극은 면제를 시켜준다는 얘기로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 갈 때 벌인데 벌 속에도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소극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벌이란 말이 나오죠. 소극가 있고 벌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소극은 어떻게 되죠? 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취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취소를 하겠다. 네가 만약에 어떤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상 주는 걸 갖다 취소시켜버리겠다. 취소를 얘기하면 이건 소극입니다. 그럼 벌은 뭐가 되느냐? 그야말로 잘못되었을 때 채찍을 갖다 가하는 옐로 카드. 옐로 카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옐로를 갖다 나타나는 옐로 카드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벌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될 거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다 얘기할 때 잘못하면 여러분 상벌로만 끝나면 안 되고 상 속에서도 적극과 소극이 있고 그다음 벌 속에도 소극과 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는 걸 더 세분화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핵심은 바로 5번이 틀린 거죠. 바로 적극적 강화는 불평한 자극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의 강화이다 이래 되는데 바로 적극적 강화는 상을 주는 거죠. 상을 주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잘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되는데 적극은 바로 칭찬이나 여러 가지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13번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의 위생 요인. 자, 잘 알지만 허즈버그는 바로 두 가지 요인이 우리 환경 요인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랬습니다. 바로 하나는 뭐가 되느냐 동기를 주는 요인이 있고 하나는 환경 요인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조직에 만약 화장실의 변기가 바뀌었다 그래가 우리가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하여 감동을 받아서 그 회사에 충성을 바친다 이런 바보는 없겠죠. 그냥 환경이 바뀌었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이와 같이 되는데 우리는 바로 허즈버그 이 요인 위에 위생 요인은 바로 환경 요인을 얘기합니다. 환경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뭐가 됩니까? 동기부여 요인은 칭찬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환경 요인에 속하지 않는 걸 묻죠. 작업의 조건이나 지위나 보수나 개인 상호 간의 관계나 인정감인데 잘못하면 보수가 아니겠나 그러고 동그라미 치면 땡소리가 납니다. 보수는 환경 요인이지 절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다. 회사가 만든 월급의 제도 이건 바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정, 칭찬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인정과 칭찬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위생 요인에 속하지 않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런 걸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중 여러 가지 이론 중 상황 이론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PM이나 고려와 주도, 특성 추구 이론, 관리 격자, 그리드 9,9 이 네 가지는 행위 이론입니다. 행위 이론이고 경로와 목표 이론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경로를 갖다 이끌어준다. 그런데 이건 바로 상황 이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죠. 리더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부하들을 잘 길로 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내용. 이게 뭐가 되느냐? 목표 경로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상황 이론에 속하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걸 알아두면 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황 이론 속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목표 경로 이론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리더가 경로를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럼 이끌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번에 조직의 구조를 가리키는 말로서 권한 계층이 최상에서부터 최하층에 이르는 건 뭐죠? 수직입니다. 바로 계급이 분별되며 최상위에서 하위까지 이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수직이다 이래야 되죠. 그다음에 수평은 옆으로 퍼져주는 걸 갖다 수평이라고 부르죠. 고객별, 지역별, 제품별 분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 16번에 다음 중 직권화와 분권화를 구분 짓는 개념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의사결정의
바로 위임 정도입니다.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위임했느냐를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직권의 분권화를 나타내는 것. 만약 타 혼자만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우리는 봤을 때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모든 권한이 하부까지 어디에 되느냐? 골고루 미쳐 있다. 그럼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분권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경영활동에서 생산, 판매, 인사, 재무를 분류하는 어느 원칙과 관계되느냐. 그런데 바로 이거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전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경영에서는 전문, 분업, 기능이란 세 말을 갖다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분리한다 이거죠. 전문적으로 일을 갖다 분리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면 바로 일을 분리해야 된다는 분업이 됩니다. 분업이 되면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 기능이 되는 거죠. 펑션.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는 분업, 전문, 기능, 기능, 전문, 분업은 바로 삼박자 트리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아주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갖다 이해하는데 전문화의 원칙, 옆에다가 뭐라고? 분업의 원칙, 기능화의 원칙 세 가지는 바로 삼박자 트리오와 같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중 계층 단축화의 원칙과 모순적인 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층을 단축하라. 바로 계층이 많으면 그 조직은 별로 좋은 조직이 아니다. 계급이 많은 사회는 궁극은 뭐가 되죠?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층을 짧게 하라 그런 얘기가 바로 계층 단축화가 되죠. 근데 짧게 하면 사람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감독 범위의 원칙과 연관이 된다. 모순이 되는 거죠. 계층을 짧게 하면 한 사람이 감독해야 될 사람이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계층 단축화의 모순적 관계가 뭐가 되죠? 감독 범위의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독은 사무직의 경우는 10명 이하를 관리하는 게 알맞고 만약 예를 들어 생산직에 속할 때는 한 15명이나 16명 정도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 감독의 범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계층이 짧아지면 감독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의 모순적 의견을 가진다는 이야기로 정답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조직과 기능식 조직을 갖다 결합하면 뭐가 되느냐. 이건 바로 직계 참모 조직이다. 이래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라인 조직이죠. 한 선으로만 쭉 간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일종의 하나의 직능식 조직, 하나의 뭐가 됩니까? 직계 조직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뭐가 되느냐? 스텝을 갖다 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여기는 라인은 명령을 내리고 스텝을 갖다가 둬서 왜 되느냐?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 이럴 때를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이 직계 참모 조직에 속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기능식 조직의 전문 감독자 내지 부문 간에 발생하기 쉬운 갈등점을 해소하고 또 한 부문의 조정을 갖다 하게 되는 조직 형태를 뭐라 그러죠? 바로 이거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자기들에 의해 되느냐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설명하는 위원회 조직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매트릭스 조직에 옳지 않는 거 그러는데 지난번 여러분들 혹시 동시관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또 매트릭스 조직이라 그러는 이야기를 조직행위에서 얘기할 때 이렇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만약에 생산관리를 이끌어갈 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생산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마케팅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 R&D가 있다 이럴 때 각각의 이런 기능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중요한 어떤 물건을 만든다 이럴 때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죠. 프로젝트 할 때는 각각 여기 대표들이 여기에 뽑혀 올라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부분의 의견을 갖다가 연결하며 전체 의견과 의해 되느냐 그러면 연결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게끔 전체와 부분이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주며 뭐냐 그러면 이때 파견된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동시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동시에 모든 영역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옛날에 순차공학과 의해되느냐 그러면 반대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파견되는 조직을 뭐라고 하죠? 매트릭스 조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트릭스 조직에 옳지 않는 거 그러는데 4번을 보면 자본지박적 산업의 경우는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런데 자본이 지박되면 지박될수록 의해되죠.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다 하는 말이 되며 순차공학, 동시공학이란 얘기와 순차공학은 이제 끝나는 시대에 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감수성 훈련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만약에 서로가 의해되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감정적으로 어떤 필링을 준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갖다 감수성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으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이랬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다 나오는데 실험실의 훈련 기법 중 하나다. 그런데 감수성은 인간의 뭐가 되죠? 감정 처리가 돼가 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관계를 따지는 걸 감수성이라 그러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3번에 러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태도의 변화, 해빙, 변화, 제동결이죠. 바로 이거는 남녀의 사랑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에게 예결한 뭐가 되느냐 사랑을 표시할 때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걸 히빙이라 그러죠. 마음의 문을 갖다 열어준다. 히빙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주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변화를 받아주고는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동결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바로 러원의 뭐가 되느냐 바로 해빙, 변화, 제동결을 얘기하는데 이때 조직에서 만약에 일어나는 기법은 뭐죠? 팀 구축이죠. 서로가 팀을 갖다 구축할 때 좋은 일은 의해되죠. 격려를 해주고 나쁜 일은 억제하는 일은 줄여주는 바로 감수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다음 과업에 대한 관심에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끔 조기 개발하는 기법을 뭐라 그러죠? 바로 여러분 9,9를 얘기하죠. 9,9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드 기법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그리드라는 말 9,9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몇 가지씩 노무사 수준에 나올 정도 문제들을 우리가 단원별로 정리를 하며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본 요점과 그다음 문제 가볍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형태를 취하면서 단원별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해드리며 추후에 더 많은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준비가 되면 또 한 권으로 끝내기나 이런 책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문제를 풀기로 하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며 여러분이 그래도 시험 보는 1차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범위까지만 터치를 하며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서 바로 단원마다 요점 정리와 그리고 기본 문제 한 20, 30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하고 노무사 시험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집약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인사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